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동굴의 새끼. 호랑이가 있네. 참 이쁘장하게 생겼네. 내가 안아서 따뜻하게 해 줘야겠다.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팔봉기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되는 건가? 폭에 호랑이 굴로 들어간 팔봉기와 새끼. 호랑이의 음악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럼 폭로 호랑이굴에서 하룻밤을 보낸 바보 약초군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한 골에 서른이 다 된 약초군 팔봉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팔봉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약초꾼으로 이름난 아버지는 아들이 8개의 삼봉우리를 넘나들며 약초를 캐는 훌륭한 약초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팔봉이라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팔봉이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 약초를 다리고 간호하다가 결국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팔봉이는 하루아침에 천혜구화가 되었습니다. 팔봉이는 마을에서 바보로 동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고 장에 약초를 팔러 가면 돈도 자주 떼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약초는 값이 안 나가네. 그냥 가져가게 하면 정말로 그러려니 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팔봉이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습니다. 팔봉이는 바보래요. 바보래요.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놀려도 팔봉이는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전성이 착한 팔봉이는 화를 낼 줄도 몰랐습니다. 하도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찼습니다. 저 팔봉이 말이야. 참 안 됐지만 장관은 틀렸어. 그러게 말이야. 어느 부모가 저런 사위를 맞이하겠어. 팔봉이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저 해맑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서른이 다 되도록 팔봉이는 장가를 못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팔봉이는 아버지가 알려준 약초 캐는 법만큼은 제대로 배웠습니다. 봄에는 도라지와 더덕을, 여름에는 삽주와 시오를, 가을에는 도라지, 뿌리와 길경을 캤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팔봉이는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천문동이나 맹문동, 치스뿌리 같은 것들은 겨울에도 얼지 않아 기침과 기관지 질환을 다스리는 귀한 약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팔봉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산 밑에 허름한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밤이면 조용한 빈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팔봉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팔봉이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팔봉이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집에 쌀이 바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천문동을 캐서장에 내다 팔아야지. 팔봉이는 광주리를 메고 호미를 들고 눈 덮인 상의를 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곳에는 약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캐갔나 보네. 팔봉이는 고민 끝에 평소 다니지 않던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몇 뿌리의 천문동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 있네. 팔봉이는 정성껏 흙을 파서 천문동 뿌리를 캤습니다. 약초를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광주리에 약초를 담고 또 다른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어느새 해가 뉘니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벌써 이렇게 늦었나. 팔봉이는 황급히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 팔봉이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맸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손가락이 얼러하고 발끝이 저려왔습니다. 팔봉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가 얼어 죽는 것 아닌가. 팔봉이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팔봉이 좀 도와주이소.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검은 동굴 입구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네. 다행이다. 팔봉이는 비틀을거리며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바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아유, 살았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겠네. 팔봉이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놀랍게도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곳에 새끼 호랑이가 있네. 팔봉이는 단순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있으면 당연히 어미 호랑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끼 호랑이가 귀엽고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도 춥겠구나. 내가 안아서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발봉기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엔 낯선 사람, 냄새에 움찔했지만 팔봉이의 따뜻한 청과 다정한 손길에 곧 안정되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팔봉이 품에 안겼습니다. 참 이쁘장하게 생겼네. 고양이 새끼 같구나. 팔봉기가 새끼 호랑이를 안고 있는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동굴 입구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팔봉기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팔봉이는 새끼 호랑이를 안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되는 건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팔봉기와 새끼 호랑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팔봉기가 자세히 보니 어미 호랑이의 등에 화살 2개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화살을 맞았구나. 자양꾼들에게 화살을 맞고 간신히 동굴까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거친 숨을 헐떡이며 팔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봉이는 비록 단순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자신의 새끼를 부탁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미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팔봉이의 마음이 순식간에 애처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봉이는 조심스럽게 어미 호랑이에게 다가가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호랑가프겠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새끼를 잘 보살필 테니 부디 편안히 눈을 감으렴. 어미. 호랑이는 팔봉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새끼 호랑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어미의 차가워진 몸을 코로 헤집으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팔봉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던 자신의 모습이 새끼 호랑이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라 얘야. 이제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줄게. 그렇게 팔봉이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쳤습니다. 팔봉이는 어미 호랑이를 묻어주고 싶었지만 땅이 꽁꽁 얼어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등에 박힌 화살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어이 호랑이의 몸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막아 사냥꾼들이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눈 위에 난 핏자국도 깨끗이 지웠습니다. 호랑가, 편히 쉬어라. 너의 새끼는 내가 잘 키울 테니 여마라. 팔봉이는 정중히 절을 올리고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팔봉이는 새끼 호랑이를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보니 새끼 호랑이는 정말 고양이처럼 귀여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호랑이니까 범이라고 불러야겠다. 범아, 이제 우리 둘이 살아가는 거다. 범이는 갓난한 새끼라 이빨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젖을 먹여야 하는데 팔봉이는 난감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범이에게 젖을 줘야 하는데 팔봉이는 고민 끝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똥개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어미개는 순했고 범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잘 먹는구나, 범아.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범이의 이빨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자 팔봉이는 산에서 토끼를 잡아 고기를 잘게 썰어 범이에게 주었습니다. 범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팔봉이는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범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범이는 팔봉기의 뒤를 쫓아다니며 산길을 익혔고 때로는 앞장서기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범아 천천히 가거라.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팔봉이는 범이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범이가 팔봉이 곁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범이가 팔봉기를 깨웠습니다. 팔봉이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에 팔봉이네 집에 호랑이가 있다던데 정말인가? 호랑이를 키운다고. 내가 직접 봤네. 팔봉기가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더군. 아이고, 큰일 나겠네. 호랑이가 크면 사람을 해칠 텐데.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사냥꾼 정배는이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배는 몇 달 전 어미 호랑이를 쏘고도 놓친 것을 몹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그 호랑이의 새끼였구나. 새끼 호랑이라도 잡으면 돈이 되겠지. 정배는 팔봉이 집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팔봉이가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산에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좋아! 저놈을 잡아야겠어. 정배는 팔봉기가 장에 약초를 팔러 간 사이에 새끼 호랑이를 잡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팔봉이는 약초를 광주리에 담아 장으로 향했습니다. 멈아, 내가 다녀올게. 집에서 잘 있어. 고기 사올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범이는 꼬리를 흔들며 팔봉기를 배웅했습니다. 팔봉기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배가 그물을 들고 몰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범이는 이미 정배의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범이는 방 안에서 으르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배가 문을 열자마자 범이는 재빠르게 정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배는 뒤로 나자빠졌고 범이는 그 틈을 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제길산에서라도 꼭 잡고 말 때다. 정배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팔봉이가 고기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범이가 없었습니다. 범아 어디 있어? 팔봉이는 집 안팎을 다 뒤졌지만 범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봉이는 단순해서 범이가 크면 당연히 산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범이가 이제 컸으니 산으로 간 거구나. 호랑이는 원래 산에서 살아야지. 팔봉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범이를 떠나보낸 팔봉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팔봉이는 오늘도 약초를 캐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팔봉기가 급히 마당으로 나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범이가 한 여인을 입에 물고 와서 마당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범아. 팔봉이는 반가운 마음에 범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범이는 팔봉기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몸을 비벼댔습니다. 범아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다. 잘 지냈어. 범이는 몸을 비비며 팔봉이의 손을 하샀습니다. 팔봉기가 여인을 보니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범아,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냐? 범이는 산 쪽을 코로 가리쳤습니다. 산에 쓰러져 있었다고 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여인이 많이 다쳤구나. 일단 방으로 옮겨야겠다. 팔봉이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하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는 범이가 이미 산으로 올라가 버린 후였습니다. 범화. 하지만 범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봉이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몸에는 매를 맞은 듯한 멍이 곳곳에 들어 있었고 산에서 굴러떨어진 듯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도 많았습니다. 팔봉이는 정성껏 약초를 빻아서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을 끓여 여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게나. 팔봉이는 밤새 여인을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어. 여인은 낯선 곳에서 눈을 뜨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여기가 어디니까?
놀라지 마시오. 여기는 내 집이요. 그쪽이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내가 키우던 범이가 물고 와서 내가 치료해 드렸소. 범이라면 호랑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내가 키우던 호랑이가 그쪽을 구해왔소.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팔본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목숨을 구해 주셨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어쩌다 산에 쓰러져 계셨어.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아입니다. 저는 가난한 소장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봉이는 조용히 설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워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언니 둘은 먼저 시집을 갔는데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집안 형편이 더 나빠져서 저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봉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어? 부모님은 저를 돈을 받고 근처 부자인 박진사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박진사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돈이 많았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팔봉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는 겉으로는 인자해 보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철화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부터 박진사는 돌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채찍과 매로 저를 때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저 화풀이로 때렸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진사의 첫 번째 부인도 역병으로 죽었다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매질을 못 견디고 우물에 빠져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팔봉이는 분노와 동정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밤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밤이면 술에 취해 저를 때렸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라는 소매를 걷어 올려 팔에 멍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봉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서 어느 날밤 박진사가 술에 취해 골라떨어진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무작정산을 넘어 도망치다가 어두운 산길에서 발을 헛히려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을. 팔봉이는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라는 그 순간 놀랐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의 손은 언제나 차갑고 거칠었는데 팔봉이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안심하시오. 여기서는 아무도 그쪽을 해치지 못하오. 몸을 추스를 때까지 편히 쉬시오. 고맙습니다. 날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철른 팔봉기에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팔봉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약초를 캐러 나갔습니다. 설화는 팔봉기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팔봉기가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냄새가 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보시오. 서로아, 이게 다 무엇이오? 나리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고맙소, 새와. 혼자 사는 동안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팔봉이는 설아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설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진사와 함께 있을 때는 밥을 먹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언제 또 화를 낼까? 언제 또 때릴까? 전전긍긍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팔본기와 함께 밥을 먹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설화는 팔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봉이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지만 서로의 눈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팔봉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설아 몸이 이제 많이 나은 것 같은데 갈 곳이 있어. 설른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돌아가면 부모님은 분명 다시 박진사에게 돌아가라고 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 목숨보다 박진사에게 받은 돈이 더 중요하시니까요. 그리고 언니들도 모두 시집을 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팔봉이는 설화가 불쌍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을 잃고 외롭게 살아왔기에 서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괜찮으시면 여기 더 계시오. 나야 혼자 사는 몸이라 상관없소.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괜찮다 마다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게 외로웠소. 설라가 있으니 집안이 화해진 것 같소. 설른 팔봉이의 솔직한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진사는 한 번도 설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팔봉기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봉기와 설른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팔봉기와 설라는 매일 아침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팔봉이는 새벽에 일어나 산내 약초를 캐러 가고 설화는 집안일을 하며 팔봉기를 기다렸습니다. 설화는 팔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팔봉이가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도 되고 돌아오면 무엇을 먹일까 생각하며 정성껏 지었습니다. 팔봉기도 산에서 약초를 캘 때면 설화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가면 설화가 있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약초를 캐고 집에 돌아가도 적막한 빈치뿐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밥과 설어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팔봉이가 산에서 예쁜 들꽃을 꺾어 왔습니다. 설아 이거 보시오. 산에서 예쁜 꽃을 봤는데 설라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 설화는 팔봉이가 걷는 들꽃을 받아들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받는 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난리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냥 편하게 팔봉이라고 부르시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제 식구 아니요. 식구끼리 나린이 머니 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소. 철라는 팔봉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럼 팔봉이 나리, 하나이는 빼시오. 팔봉이 처음으로 팔봉기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팔봉이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팔봉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화 생각만 났습니다. 철화의 미소, 설화의 목소리, 설화의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남녀간의 정이라는 것인가. 팔봉이는 평생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놀렸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달랐습니다. 설화는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마워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팔봉이 생각만 났습니다. 박진사와는 전혀 다른 팔봉이의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철화는 박진사에게 시집 갔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봉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설화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팔봉기가 처자를 집에 들였다던데. 그래. 그런데 왜 혼례를 안 올리는 거야? 글쎄 말이야. 이상하지 않은가? 어느 날 팔봉이가 장애에 약초를 팔러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복의 팔봉이 자네 집에 처자를 들였다면서 왜 혼례를 안 올리는가? 그래. 팔봉가? 혼례를 올려야지. 그래야 떳떳하지 않은가? 팔봉이는 혼례를 올려야 하는 건가 싶어 집에 돌아와 설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보의 설화. 네. 무슨 일이에요? 팔봉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혼례를 올리라고 성화를 부리는데 설라 생각은 어떠시오요? 설화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혼례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진사와의 혼례는 악몽 같았지만 팔봉기와의 혼례는 왠지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저야 나리가 괜찮으시면 좋습니다. 철화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팔봉이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괜찮으시오. 네. 팔봉이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는 놀라서 팔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봉이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이여.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소. 하지만 설화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요. 나와 혼례를 올려주시겠소. 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나리, 저도 나리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팔봉이는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벅찬 감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라도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털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팔봉기가 급히 나가보니 범이가 큰 멧돼지를 물어다 마당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팔봉이는 범이를 보고 반가워서 달려갔습니다. 범이는 이제 제법 큰 호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범아, 잘 지냈어. 보고 싶었다. 범이는 팔봉기에게 몸을 비벼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범아의 멧돼지를 잡아왔어. 고맙다, 범아. 안 그래도 내일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멧돼지로 잔치를 해야겠구나. 범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팔봉이는 한참 동안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범아. 너는 정말 내 은인이야. 다음 날 팔봉기와 설라는 간단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을 초대해서 멧돼지, 고기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팔봉이 축하하네. 설아도 복받았어. 팔봉기가 착한 사람이야. 골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한 팔봉기와 설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범이가 우리를 이어줬네요. 매드지, 선물도 주고. 그러게요. 서방님, 범이가 참 영물이네요. 무인, 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팔봉이는 설화를 소중히 안았고 설화는 팔봉이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무인, 평생 당신을 지킬 것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서방님, 저도 평생 서방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팔봉이는 산에 약초를 캐러 나갔습니다. 장이를 오르는데 저 멀리서 범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범아, 범아. 팔봉이는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범이가 달려와 팔봉기에게 안겼습니다. 범아, 잘 지냈어. 내 덕분에 내가 장가도 가고 멧돼지로 혼례식도 올렸다. 정말 고맙다, 범아. 범이는 팔봉이의 품에서 비비적 거렸습니다. 팔봉이는 범이를 쓰다듬으며 약초를 캤습니다. 범아, 저기서 놀고 있어. 내가 이 약초만 캐고 너랑 놀아줄게. 범이는 근처에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범이가 저 멀리 달려가더니 앞발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범아, 왜 그래? 거기 뭐가 있어? 팔봉기가 범이가 있는 곳으로 가 보니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산삼이었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팔봉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산삼은 약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산삼이면 은자 100냥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아, 내가 정말 복덩이구나. 고맙다, 범아. 팔봉이는 범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범이도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팔봉이는 산삼을 정성껏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보시오. 무인, 이것 좀 보시오. 서방님, 무슨 일이에요? 범이가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 주었소. 이것 좀 보시오. 이렇게 큰 산삼이요. 우리 이제 부자가 되었어. 철화는 산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정말 큰 산삼이네요. 범이가 진짜 대단하네요. 두 사람은 기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팔봉이는 약재상의 산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야, 이 정도 산삼은 내가 장사한 이래로 처음 보는 산삼이요. 팔봉이, 자네 정말 횡재했구만. 그래, 네. 제가 키우던 범이가 알려줬어요. 그래, 그 호랑이 참 영물이구만. 그래, 이 산삼의 은자 100냥을 드리겠소.
팔봉이는 은자 백양을 받고 약재상을 나섰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팔봉이는 설라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무인, 이 돈으로 새 집을 사고 장사도 크게 해봅시다. 네, 서방님 정말 좋아요. 그렇게 팔봉기와 설화는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마을에는 팔봉이가 호랑이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냥꾼 정배였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면 나도 떼돈을 벌 수 있겠군. 정배는 그물과 창과 활을 단단히 챙겨서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팔봉이는 산에서 범이를 만나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범아, 저기서 놀고 있어. 내가 이 약초만 캐고 너랑 놀아줄게. 범이는 근처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정배가 범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그물로 잡으려다 몇 번 기회를 놓친 정배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발로 제대로 잡아서 가죽과 고기를 팔아야겠다. 정배는 범이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팔봉기가 약초를 다 캐고 범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아, 약초 답했다. 이리 와 같이 놀자. 바로 그때 팔봉이의 눈에 멀리서 정배가 범이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팔봉이는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정배는 이때다 싶어 활위를 당겼습니다. 팔봉이는 뛰어가 범이를 감싸며 자신의 몸으로 활을 막았습니다. 활은 팔봉이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팔봉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으르렁. 범이는 분노에 차서 정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배는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하지만 범이는 빠르게 달려가 정배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던져 버렸습니다. 정배의 비명소리가 산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범이는 다시 팔봉기에게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팔봉이는 어깨에 활을 맞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범이는 조심스럽게 팔봉기를 등에 태우고 산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범이는 팔봉이 집까지 달려가서 마당에 팔봉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철화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처방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화를 마이다니. 처방님, 의원을 불러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전라는 급히 마을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팔봉이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빼내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맞았으면 심장에 맞아 죽을 뻔했어. 전만 다행이요. 처방님, 어떻게 된 거예요? 팔봉이는 설화에게 사냥꾼이 범이를 잡으려 해서 자신이 몸으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큰일 날 뻔했어요. 철화는 팔봉기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봉기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인, 나는 괜찮. 범이가 있어서 살았어. 팔봉기는 설화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설른 팔봉이 곁에서 밤새 간호했습니다. 팔봉기가 열이 나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처방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설화는 팔봉기에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팔봉이는 설화의 간호 덕분에 한 달 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팔봉기가 완전히 회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도적대다. 도적대가 나타났다. 말을 탄 도적대 무리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도적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재물을 빼앗고 젊은 처녀들을 끌고 가고 집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인, 큰일 났어. 팔봉기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방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도망갑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꽝! 문을 박차고 칼을 든 도적새 명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크크! 여기 재물이 꽤 있다던데 다 태워러라. 그리고 저 여자도 끌러 가자. 팔봉기와 설화는 꼼짝없이 칼에 맞을 위기였습니다. 팔봉이는 설화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도적들을 마주했습니다. 이보시오들,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시오. 닥쳐라. 재물을 다 내놓고 죽어라.
도적의 칼이 팔본기를 향해 날아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흐렁. 갑자기 범이가 다른 호랑이 2마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범이는 도적들을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범이는 도적 1명을 단숨에 물어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다른 호랑이들도 나머지 도적들을 공격했습니다. 도망쳐라. 도망쳐. 도적대는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이와 다른 호랑이들은 마을을 휩쓸며 도적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던졌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도적들이 순식간에 나굴고 살아남은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범아. 팔봉이는 범이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범아 고맙다.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범이는 팔봉이에게 몸을 비벼댔습니다. 절화도 다가와 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범아, 정말 고마워. 우리 목숨을 구해줘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범이와 다른 호랑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 만세. 범이가 우리 마을을 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범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떠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이름도 범마을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범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범이와 다른 호랑이들이 지켜주는 마을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도적들도 감히 근처에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팔본기와 설른 산삼을 판돈으로 약재상을 시작했습니다. 팔봉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우고 설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팔봉이네 약재상 약은 정말 효과가 좋아.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가격도 정직하고 예전에 팔봉기를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팔봉기를 존경했습니다. 팔봉기가 바보가 아니었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거지. 맞아. 우리가 잘못 봤어. 팔봉이는 이제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존경받는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인,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팔봉이는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화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죠? 그럼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 팔봉이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평생 외롭게 살았던 팔봉기에게 이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 이름을 범동이라고 지읍시다. 범이가 우리를 이어줬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방님, 범동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 후로 설하는 딸도 낳아서 팔봉기와 설른 자식복도 누렸습니다. 어느 날 팔봉이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갔을 때 범이를 만났습니다. 범이 옆에는 암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범아, 내가 가족을 이루었구나. 범이는 팔봉이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왔습니다. 팔봉이는 범이를 껴안았습니다. 범아 축하한다. 너도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내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맙다. 범아. 범이는 팔봉이의 품에서 몸을 비벼댔습니다. 암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들도 조심스럽게 팔봉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도 범이 새끼구나. 귀엽네. 팔봉이는 새끼 호랑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범이는 자신의 가족을 팔봉기에게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팔봉이는 집으로 돌아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무인, 오늘 범이를 만났어. 범이도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이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범이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군요. 그렇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소. 팔봉이는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도 팔봉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 행복해요. 서방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소. 무인,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팔본기와 설화는 범마을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재상은 크게 번창했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범동이는 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순수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딸리는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팔봉이는 가끔 산에 올라가 범이를 만났습니다. 범이의 새끼들도 자라서 이제는 어여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범이 가족은 범마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칼봉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서방님,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었소.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고요.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방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것을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고맙소, 무인.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소. 저도 서방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설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팔봉이는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네. 서방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에서 범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팔봉기와 설화의 행복을 축복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팔봉이는 산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범아,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마을을 계속 지켜다오. 그날 밤 팔봉기와 설라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범동이와 설이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범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산에서는 범이가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봉이는 범이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낳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범이도 아모랑이를 만나 새끼들을 낳고 가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로 전하며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른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 그리고 범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날 산에 올라가 범이와 그 가족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계속해서 범마을 지켰고 범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팔본기와 설화는 백년해로하며 손자 손녀들을 보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범마을에서 약재상을 이어갔고 범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에서 호랑이 꿀에서 하룻밤을 지낸 바보 약초군 팔본기와 의로운 호랑이 범이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설화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렸지만 팔봉이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이와의 인연은 평생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